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자, 오늘부터 전기길사 강의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고요. 첫 번째 과목은 전자계약이라는 과목이죠. 그 중에 첫 번째 주제는 가우스 법칙입니다. 자, 가우스 법칙은 이제 그 자체로도 이제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이제 이 가우스 법칙은 우리가 송전공학을 넘어가거나 다른 분야를 다룰 때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가 이제 가우스 법칙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주제가 이제 처음 나왔으면 이 주제의 어떤 목적이 뭐냐를 가장 먼저 이해하는 것이 그 강의를 이해하는 가장 첫 번째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 가우스 법칙이 나왔으니까 가우스 법칙은 어떤 유용성이냐, 어떤 목적의 이론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우스 법칙. 가우스 법칙은 전개의 세기를 구하자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떤 특정 전하 분포가 생기면, 이제 전하가 있으면 그 주변에 이제 그 힘이 생기죠, 힘이. 전기력이 생기죠. 이 쿨롱 갖다 놓으면 끌어당기든 밀리든 그런 힘이 생길 때는 그 힘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전기력이죠. 즉, 전기력인데 단위 전기력, 1쿨롱을 갖다 놨을 때 작용하는 힘이라는 거죠. 그 힘의 세기를 갖다 구하는 것이죠. 자, 우리 전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전기 해석한다, 전기 해석 해봐야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말 자체는 뭐냐면 전기 해석 자체, 그 값 자체가 우리가 얻고 싶은 어떤 내용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전기값이 어떤 값 이상 넘어가면 어떤 저렴 파괴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전하량은 셀 수는 없지만, 전하량은 셀 수는 없지만, 전압 크기에 따라서 그 주변의 전기 세기는 반드시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될 어떤 물리량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근데 그걸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과거에 가우스 법칙 이전에도 있었다는 거죠. 이제 뭘 통해서 계산할 수 있냐. 쿨롱의 법칙을 통해서, 힘의 세기를 갖다 계산할 수는 있었죠. 근데 이제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매우 어려운 어떤 접근적 접근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의 수학 실력으로는 이거는 하기 굉장히 곤란한 거죠. 그래서 가우스 법칙은 전개의 세기를 갖다가 보다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론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쉬울지는 모르지만 쿨롱의 법칙보다는 많이 쉽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좀 불편한 점이 있겠죠. 다 어려운 방법만 갖고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오긴 왔지만 좀 우리한테 또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는 있겠죠. 그래서 모든 전하 분포에 대해서는 가능한 건 아니고요. 어떤 대칭성, 특별한 어떤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전하 분포에서는 쉽게 가우스 법칙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칭성을 갖는다는 게 어떤 대칭성을 말하냐면 점대칭, 이게 전하의 분포가 점대칭이라든지, 그 다음에 축대칭이 축대칭, 그 다음에 면대칭 같은 거. 이런 어떤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구조라고 그러면은, 가우스 법칙을 적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점전하라는 거, 그 다음에 구전하라는 거, 그 다음에 면전하, 그 다음에, 전선이면 원통 모양이라고 하죠. 이게 원통형 전하 어떤 구조라면, 주변의 전기 세기를 보다 더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가우스 법칙을 써서요. 모든 형상에 대해서 가능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올 때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게 아니라 대칭성을 갖는 전하의 분포 같은 대칭성을 가졌을 때 주변 전기 세기를 구할 수 있는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문제를 갖다가 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이해를 하고 무조건 외울 게 아니라 잘 이해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우스라는 분은 어떤 논리적 접근을 가지고 이 전기의 세기를 좀 더 편리하게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냈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전하량이 있다 그러면 어떤 전하량이 10쿨롱짜리 전하량이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전기적 어떤 속선이 이제 빠져나간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기력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게 빠져나가는데 이 빠져나가는 이 개수랑 이제 이 전하량의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개수를 갖다가 이제 센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10개면, 10쿨롱이면 10개가 빠져나간다. 여기 어떤 예를 들어서 굴을 씌워보면, 구 같은 걸 여기다 씌워보면 얘를 갖다 전하를 다 둘러쌀 수 있는 뭔가
그 풍선 같은 걸 씌워 놓으면 거기 빠져나가는 개수를 쉬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전하량과 같게 된다.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논리적 배경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뭐 Q는 여기를 빠져나가는 개수. 근데 그 빠져나가는 개수에 대한 물리량을 뭘로 잡았냐면 전속이라고 하는 걸 잡았어요. 전속이라고 하는 거. 만들어낸 거죠. 전속이라는 거. 이런 게 있다라고 그냥 가정한 거예요. 이런 게 빠져나간다.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 그죠? 근데 원래 이게 전속이 아니라 뭐가 됐으면 더 좋겠냐면 전기력선이 됐으면 더 좋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기력선의 개수로 하려다 보니까 전기력선의 이거는 이 매질에 따라서 이게 크기가 개수가 달라져 버려. 이 전하량에 따라 안 변했으면 좋겠는데 매질은 이제 여기서 이제 유전율로 이제 표시를 하죠. 매질은 그러니까 유전율이 크면 클수록 이 개수가 줄어버려. 이게 이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적용할 때 좀 곤란하단 말이에요.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가상의 물리량을 하나 더 만든 거예요. 뭐냐면 전속. 얘랑 딱 일치하는, 얘가 10쿨롱이면 뭐 10개면 10개, 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10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식을 세워서 이 전기 세기를 갖다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제 논리적 접근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전속의 개수를 갖다 다 세는데 어떻게 셀 거냐라는 거죠. 그럴 때 아주 이건 이제 수학적인 방법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조그마한 면적, DS라는 면적을 세워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미소 면적, 이렇게 부르는 거죠. 미소 면적에, 그리고 빠져나가는 여기 밀도로 친 거죠. 이거의 밀도, 이게 전속 밀도 벡터를 한다는 거예요. 전속 밀도 벡터는 쿨롱/m 메타의 제곱, 이렇게, 이 면을, 조그마한 이 면을 통과해서 나가는 여기 전속의 밀도입니다. 밀도. 요거의 밀도예요. 그러니까 얘가 만들어지면서 같이 만들어진 물리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미소 면적이 조그마한 면적이죠. 이 조그만 면적을 통과해 나가는 전속의 개수, 유효한 전속의 개수는 이렇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모델링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D 벡터의 도트에다가 DS 벡터다. 이렇게요. 면적 벡터라는 것은 여기에 수직한 벡터를 갖다 면적 벡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기는 이 미소 면적 크기고, 그 다음 방향은 수직한 방향. 그래서 이 내적을 했다라는 것은 유효한 성분이죠. 그러니까 즉 면의 수직으로 빠져나가는 것만 유효한 개수로 세는 것이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면적이 빠져나가는 전속의 개수를 센 거죠. 이렇게 연산으로 센 방법이 이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유효하게 통과하는 것만. 그러면 이게 여기다 내적이라는 연산을 해주죠. 이걸 갖다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를 하시고 싶으면은 공대 5호관 유튜브 채널 가시면 내적과 외적의 의미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를 좀 들으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산을 해주시면 이제 뭐냐면 이 조그만 면적을 빠져나가는 그 전속의 개수를 갖다 세는 개념이죠. 그러면 전체 개수를 다 세려면은 여기에 대해서 전체를 여기에 있는 둘러싼 요 면적, 이걸 갖다 이제 폐곡면이라고 해요. 이걸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면이죠. 그러니까 풍선과 같은 면이죠. 이 면적을 갖다가 면적에서 면적 적분을 해주면 돼요. 총 면적에서 이걸 다 구해주면 되는 거죠. 다 더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죠. 각각 구한 걸 다 더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거에 대한 수학적인 기호는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면적 적분이죠. 근데 면적 적분인데 여기에 동그라미 써서 이게 폐곡면이라는 거죠. 폐곡면에서의 면적 적분을 주면 다 더한다는 뜻입니다. 의미론적으로. 그러면 요게 이제 총 전속이 되는 것이죠. 자, 폐곡면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데가 좀 빵꾸가 나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빠져나간 걸 못 세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전체를 완벽하게 메꾸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체를 완벽하게 메꾸고 있는 면이다. 그래서 이게 폐곡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적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부 다 빠져나간 이 폐곡면 바깥으로 빠져나간 총 전속의 개수를 다 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총 전속의 개수는 그 풍선이 싸고 있는 내부에 있는 전하량과 같다. 요게 이론적인 배경이랑 요게 Q랑 같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요게 바로 이제 가우스 법칙이죠. 이게 가우스 법칙입니다. 자, 폐곡면을, 그러니까 Q가 있으면 그 Q를 갖다 다 쌓을 수 있는 그런 폐곡면이다. 폐곡면 바깥으로 빠져나간 총 전속의 개수는 뭐랑 같다? 그 내부에 있는, 폐곡면 내부에 있는 총 전하량과 같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임의의 공간 아무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전화가 없어. 근데 내가 눈으로 전화를 볼 수가 없으니
어떤 수학적인 연산으로 내가 여기 안에 전하가 있는지 없는지 보자. 그러려면은 이렇게 계산해 보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어쨌든 간에 이 전하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는데 빠져나가는 이 전속의 개수를 세어보는 거야. 이렇게. 뭐 이렇게 어쨌든 뭐 이걸 세보는 거야. 세봤더니 여기가 세봤다는 연산은 이렇게 한다겠죠. 이걸 세봤더니 이 폐곡면에서 전속 밀도를 면적 적분한 거죠. 이게 또 0이 나왔어. 무슨 이야기예요? 이 안에는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전속에 세봤더니 한 개도 빠져나가는 게 없더라. 그러면 이 안에는 뭐도 없다는 뜻이에요? Q도 없다는 뜻이 돼요. Q가 있으면 Q에 해당하는 이게 개수가 나왔겠죠. 그렇게 이 논리적으로 세워놓은 게 바로 이제 가우스 법칙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가우스 법칙으로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가우스 법칙을 만들어 놨다고 했죠? Q가 있을 때 그 주변의 전기의 세기가 얼마인지를, Q가 있다고 할 때, Q가 있다고 할 때, 뭐, 여기 R만큼 떨어진 요 지점의 전기의 세기가 얼마인지, 이런 거를 빨리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빨리 전개를 갖다가 이제 계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자,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클롱 여기 안에 점전화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점전화를 갖다 둘러싸는 자, 폐곡면 S를 갖다가 씌워요. 폐곡면 S는 면이 아니고 풍선과 같은 3차원 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 반경이, R메타인, 그거라고 쳐봐요. 반경이 9라고 생각을 해봐요. 폐곡면을. 그렇게 씌웠다. 일부러 찌그러져도 상관은 없죠. 이렇게 둘러싸기만 하면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계산만 복잡하니까 그냥 완벽한 9의 폐곡면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자, 요걸 갖다가 이제 면적 적분을 한다 그러면, 요게 이제 이 쬐끄만한 면적들을 갖다 다 합친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얘는 9니까 표면적을 갖다 면적 적분하면 4파이 R의 자승이 나올 거예요. 표면적이. 뭐 요거는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쉽게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전속은 이제 각 방향으로 다 일정하고, DS, 요거는 여러 개 이해 못 하셔도 돼요. 예. DS 벡터하고 결국 얘가 가려고 하는 벡터하고는 나란해져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여기는 일정한 상수 취급을 해줘도 돼요. 그래서 D, 그냥 크기로만 이제 써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D에 여기가 면적 적분하면 요게 나오겠죠. 4파이 R의 자승 이렇게 나오죠. 자, 요게 이제 Q가 되는 개념이죠. 이제 Q가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Q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속 밀도 D를 갖다가 계산할 수가 있죠. D는 뭐냐면 Q의 4파이 R의 자승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기의 세기죠. 그런데 왜 전속이라는 걸 갖다가, 전속 밀도는 전속에서 온 개념이잖아요. 왜 전속 밀도를 데려왔냐면은 이 매질에 따라서 영향을 안 받는 그런 물리량이기 때문에 얘를 갖고 쉽게 빨리 계산하자라는 거죠. 매질에 따라서 얘 영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한 전개하고 이 둘의 관계를 이용해서 마지막 정리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속 밀도하고 이 전개하고 두 개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입실론 배된 관계다. 얘는 물질의 매질에 관련된 유전율이라는 상수죠. 그러니까 유전율에 따라 가지고 이 전개의 세기는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전개의 세기로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입실론 분의 D 벡터 이렇게 쓰는 거죠. 즉 이 전개라는 것은 입실론의 영향을 받는 거죠. 즉 입실론이 크다. 유전체인데 유전율이 큰 놈이다 그러면 전개의 세기는 줄어들고 작다 그러면 또 반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매질에 따라서 크게 바뀌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전개 계산은 매질과 전혀 관계없는 D를 먼저 계산해주고 여기로부터 결국 이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E라는 것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여기다가 D를 입실론으로만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4파이 입실론의 R의 자승에다가 Q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또는 뭐냐면 단위는 볼트/미터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쉽게, 굉장히 쉽게 우리가 전개의 세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좀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적분하니까 어렵지 않겠냐. 근데, 쿨롱의 법칙으로 구하는 그 적분하고는 레벨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하는 적분하고 거기서 하는 적분은 레벨이 다른 거니까 여기는 굉장히 쉬운 적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좀 개념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똑같은 건데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쿨롱의 법칙으로 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물론 쿨롱의 법칙으로 그래도 쉬운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예일 뿐이니까. 쿨롱이라는 점전화가 있어요. 근데 주변에 1쿨롱이라는 걸 갖다 놨을 때 1쿨롱에 작용하는 힘이 바로 전기거든요. 이게 즉 1쿨롱 단위 전기력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R메타 떨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면 쿨롱의 법칙으로 한번 구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 힘은 이렇게 될 겁니다. K 쿨롱의 상수가 될 거고 이거의 자승 그다음에 전하량에 비례하죠. 단위는 뉴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쿨롱 상수를 써보면은 쿨롱 상수는 어떻게 돼요? 4파이 입실론 분의 1이죠. 그래서 R의 자승에 M의 Q 이렇게 되는 거죠. 뉴턴. 자, 어때요? 가우스 법칙으로 구한 결과랑 지금 쿨롱의 법칙으로 구한 결과랑 결국 같죠. 그래서 뭐냐면 쿨롱의 법칙으로 구할 수도 있고 가우스 법칙으로 구할 수 있는데 가우스 법칙은 훨씬 더 쉽게 지금 여기서는 이게 더 쉬운 거 아니야 그랬지만 이거는 그냥 아주 그냥 쉬운 쿨롱의 법칙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같이 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제 얘기 때문에 요것과는 비교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정리된 걸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읽어보고 가죠. 자, 정의 부분이죠. 자, 임의의 폐곡면. 폐곡면을 이게 Q만 둘러쌀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임의의 폐곡면을 갖다 쌓죠. 근데 이제 쌀 때는 기왕이면 뭐냐면 그 전하의 모양과 유사한 형태로 쌓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점전하나 구전하 같으면 구 형태로, 원통형 모양 같으면 자기도 원통형으로 싸고, 그런 것이죠. 면전화 같으면 사각박스 같은 걸로 싸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폐곡면을 만드는 것도 요령이죠. 실제 계산할 때는요. 빠져나가는, 이 폐곡면을 빠져나가는 총 전속의 개수를 세게 되면,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뭐라 그러냐. 사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총 전속 사이는, 그 폐곡면 내에 존재하는 전하량과 같다. 이 Q랑 같다. 이렇게 그 논리적으로 세운 거죠. 또는 이 전속선으로 세운 게 아니라 전기력선으로 세우는 거죠. 전기력선은 매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세우더라도 아까 그 식 중에서 D는 DS다.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에다 바로 집어넣는 거잖아요. 이것 대신에 입실론의 200타다. 이걸 상수 취급하면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고 이쪽에 Q가 있는데 Q 쪽에서 이쪽에서 나눠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걸 갖다 바로 전개로 쓰는 경우에서는 여기 결과물을 갖다가 입실론으로 나누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Q 자체가 영향을 받는 거죠. 전기에 따라서 이게 그 매질에 따라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정의를 써주면서도 이 정의를 갖다가 더 먼저 써준 겁니다.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칙적으로는 요걸 더 개념적으로 잡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속 밀도를 갖다 여기다가 왜 도입시킨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자, 정의식은 이와 같죠. 총 전속은 Q와 같다. 그때 구하는 방법 자체가 이와 같다는 이야기죠. 이 개수를 세우는 방법이 이와 같았다. 그래서 여기다가 식을 보태면 여기다가 입실론 200타가 되면 여기는 상수 취급을 하면 이쪽 넘어가면 여기다가 2라고 직접 쓰고 싶으면 전개로 바로 쓰고 싶으면 여기다가 입실론을 이쪽을 나누어 줘야 되겠죠. 자, 만약에 여기서의 그 공간이 진공이다 그러면 입실론 대신에 뭘 쓸 수가 있어요? 입실론 R, 진공 중에 유전율, 그 다음에 비유전율이죠. 진공 같은 경우에 비유전율이 1이니까 입실론 제로로 이렇게 보통 써주면 되죠. 그래서 진공 중인 경우는 제가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가우스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우스 법칙 이야기를 할 건데요. 가우스 법칙으로부터 유래된 맥스웰의 방정의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